어딘가의 안전한 금고 안에는 지난 10년 동안 가로챈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저장되고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해독할 카운트다운은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암호화된 데이터가 영원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기관들은 나중에 해독하기 위해 그것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빠른 컴퓨터가 등장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예상이 맞다면 그 여파는 개인 메시지에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보안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시나리오에는 인프라 붕괴, 금융시장의 마비, 그리고 비밀번호가 순식간에 무의미해지는 세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데이터 유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양자 컴퓨팅의 위협은 사회의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이 컴퓨터들은 양자역학의 법칙을 이용해 오늘날의 컴퓨터로는 수백만 년이 걸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그런 문제를 특히 잘 풀 수 있습니다. 2024년 글로벌 리스크 인스티튜트는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2034년까지 현대의 암호화를 깨트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존재할 확률을 19%에서 34%로 추정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은행 송금부터 정부 네트워크까지 모든 것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취약해집니다. 카운트다운이 0에 도달하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T-0이 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신원입니다. 모든 보안 웹사이트, 뱅킹 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VPN은 디지털 인증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온라인 신분증과 같아서 어떤 것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진짜임을 증명해줍니다. 현재 이 인증서들은 암호화로 매우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조차도 이를 해독하려면 우주의 나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웹사이트를 사칭할 수 있습니다. 가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수백만 대의 컴퓨터와 서버에 전송될 수 있고 그 모든 컴퓨터와 서버가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메시지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팸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터넷에서 신뢰가 여러 계층으로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신뢰받는 기관이 무너지면 그 아래에 있는 여러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2시간이 지나면 피해가 물리적인 세계에까지 미칩니다. 전력망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제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들은 가짜 명령이 현실적인 위협이 아니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제 그런 명령들이 모방될 수 있습니다. 안전 릴레이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합법적인 명령이라고 믿는 지시에 따라 변전소와 송전선이 차단됩니다. 전압 급증으로 인해 변전소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전력망 운영자들은 승산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을 믿거나 모든 것을 수동으로 운영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대규모 정전이 발생합니다. 도시들이 암흑에 휩싸입니다. 병원과 다른 중요한 기반 시설들은 비상 발전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패치로는 이 상황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복구는 한 구역씩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T+12시간이 지나면 돈의 흐름이 멈춥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은행 간 이체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한 디지털 메시지에 의존합니다. 매일 스위프트 시스템은 약 5조 달러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그 하루 자금 흐름은 일본의 연간 전체 생산량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이 붕괴되었습니다. 은행들은 이체가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트레이딩 플로어가 멈춥니다. 물품이 국경을 넘을 수 있게 해주는 서류 작업이 처리되지 않아 공급망이 멈춥니다. 어떤 회사도 확인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초 CT의 연구원들은 미국 5대 은행 중 단 한 곳만 기관 간 자금을 이동시키는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델링했습니다. 단 하루의 공격만으로도 2조 달러에서 3.3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생산량의 10%에서 17%에 해당하는 하락입니다. 그 정도의 손실은 하루 만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6개월간의 경기 침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하루, 단 한 은행에 불과합니다. T+48시간이 되면 두 번째 충격이 찾아옵니다. 수년 동안 정부와 정보기관들은 보안 장벽 뒤에 잠겨있던 암호화된 데이터를 수집해왔습니다. 이제 그 장벽들은 사라졌습니다. 한때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보관된 이메일, 메시지, 문서, 그리고 통신들이 갑자기 접근 가능해집니다. 동시에 공장, 물류, 통신망 전반의 시스템들은 계속해서 악성 업데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생존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은 암호학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카드가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절되고 병원들은 다시 서류 작업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뱅킹 앱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은행과 그 은행을 사칭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주소창에 있던 작은 자물쇠의 아이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터넷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앙은 양자 컴퓨팅이 등장하는 날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몇 년 전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2021년 NSA는 적들이 이미 암호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뒤처지고 싶어하지 않으니까요. 매일 엄청난 양의 세계 데이터가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흐릅니다. 이곳은 정보가 모이는 병목 지점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로채기에 이상적인 장소가 됩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암호화를 그냥 업데이트하면 안 되나요? 그 방법은 앞으로의 데이터에는 효과가 있지만 이미 전송된 정보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 가로챈 모든 데이터는 수년간 저장됐다가 나중에 복호화될 수 있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복사본을 갖게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위협이 일반적인 사이버 보안 결함과 다른 점입니다. 취약점이 발견되면 패치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데이터가 먼저 탈취되고 나중에 복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는 날부터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정보가 전송된 그날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진짜 목표는 당신의 단체 채팅방 대화가 아니라 국가 기밀, 무기 설계, 금융 거래와 같이 몇 년 후에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건 장기적인 절도입니다. 즉시 성공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오늘 암호화된 모든 것은 대량으로 복사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걸 바꿉니다. 저장 비용은 점점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대량의 도난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 차원의 행위자에게는 방대한 양의 가로챈 트래픽을 보관하는 비용이 앞으로 풀릴 수 있는 가치에 비하면 거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략은 간단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가져가고 나중에 그 가치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어떤 정보가 수집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모든 데이터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알아차릴 방법도 없습니다. 그저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복사본이 있을 뿐입니다. 왜 이 모든 데이터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잠금 장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잠금 장치는 숫자의 기묘한 특성 중 하나에 의존합니다. 두 개의 아주 큰 숫자를 가지고 곱해보세요. 컴퓨터는 그걸 순식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에서 시작해서 어떤 두 숫자가 그 결과를 만들었는지 알아내는 데는 약 300조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 보안이 의존하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 덕분에 여러분은 웹사이트에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면서 아무도 그것을 훔칠 수 없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가 여러분의 은행 로그인, 비공개 메시지, 그리고 여권 안의 칩도 보호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방식이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아무도 그 답을 충분히 빠르게 역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쇼어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이 기계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일반 컴퓨터가 절대 할 수 없었던 한 가지를 해냅니다. 바로 그 거대한 숫자들 안에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용해 과정을 역으로 풀어냅니다. 문제는 큐비트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큐비트는 일반 컴퓨터 안에 비트에 해당하는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입니다. 일반적인 비트와 달리 큐비트는 매우 불안정하며 양자 컴퓨터의 모든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큐비트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초기 추정에 따르면 현대 암호를 위협하려면 수천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수백 개 이상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 추정치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5월 한 연구원이 이 작업이 100만 개 미만의 큐비트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불과 6년 전 그 연구원 자신의 추정치보다 20배나 적은 수치입니다. 불과 1년 후 그 수치는 10만 개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슈퍼컴퓨터가 지금 당장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양자칩도 여전히 100개에서 1000개 사이에 사용 가능한 큐비트만을 운용할 수 있으며 여전히 매우 취약하고 오류가 많습니다. IBM의 가장 큰 양자 컴퓨터도 1100개, 조금 넘는 큐비트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여전히 암호를 해독하는 데 필요한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 암호를 해독할 만큼 크고 안정적인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데는 앞으로 1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점점 그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기계가 등장하는 순간 금고에 보관된 모든 암호화된 데이터가 노출됩니다. 이제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궁극의 암호 해독기가 완성되기 전에 인터넷 전체의 자물쇠를 다시 만드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독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자라는 단어조차 들어보기 훨씬 전부터 이런 일은 수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해커들이 암호를 깨려고 애쓰는 동안 소수의 집단은 그것을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대부분의 작업은 메릴랜드에 있는 정부연구소, 즉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 라는 기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내린 결정들은 여러분이 소유한 거의 모든 기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NIST는 현대사회가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표준을 정합니다. NIST가 어떤 기술을 승인하면 전 세계가 주목하고 그것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인터넷을 보호하는 잠금 장치를 뚫을 위협이 될 때 단 하나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NIST 분석가들과 연구원들이 내린 결정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보안을 좌우하게 됩니다. 만약 잘못 결정하면 여러분의 은행 계좌부터 전력망까지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2024년 8월, 8년에 걸친 테스트 끝에 그들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NIST는 양자 컴퓨터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최초의 암호화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안전한 연결을 구축하는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그 연결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름이 그리 멋지진 않습니다. MLKM과 MLDSA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의미하는 바는 역사적입니다. 처음으로 인터넷은 양자 컴퓨터가 존재하는 세상을 위해 설계된 자물쇠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암호화 방식은 거꾸로 풀어서 해독하는 퍼즐과 같았습니다.
새로운 방식은 수학적 잡음으로 의도적으로 가려진 다차원 기하학적 격자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길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열쇠가 없다면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팀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에 기반한 백업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암호가 언젠가 해독되더라도 세상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업계의 거대 기업들은 이미 자물쇠를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은 크롬 내부에서 새로운 암호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애플은 아이메시지의 시스템을 이를 중심으로 재구축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 아마존, 시그널도 모두 이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들은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부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 법에 따라 모든 연방기관은 기존의 암호화 방식을 찾아내어 2035년이라는 엄격한 기한 내에 교체를 시작해야 합니다. 금융계도 같은 메시지를 받았고 주요 보안단체는 은행들에게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환을 시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경고도 함께 따릅니다. 랜덤 전만 해도 가장 유망한 새로운 방법 중 하나였던 사이크라는 알고리즘이 매우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연구원이 그것을 완전히 뚫어버렸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그냥 일반 컴퓨터로 뚫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서 얻은 교훈은 어떤 자물쇠도 영원히 뚫리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발전된 시스템들은 이제 유연성이라는 다른 개념을 중심으로 새롭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혁신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암호화 방식을 타이어 교체하듯 쉽게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가 될 수도 있었던 일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더 나은 자물쇠를 발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점은 기존의 자물쇠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하나의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은 수십억 개의 기기, 수백만 대의 서버, 그리고 이렇게 큰 변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은 수십 년 된 소프트웨어와 인프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휴대폰, 모든 브라우저, 은행, 위성, 발전소, 그리고 정부 시스템까지 모두가 이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컴퓨터 역사상 가장 큰 강제 업그레이드입니다. 미국 정부만 해도 민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만 71억 달러를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에는 군대와 정보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은행, 병원, 그리고 전력회사에 같은 작업을 적용하면 신중한 추정치로도 비용이 1조 달러를 넘게 됩니다. 1990년대 후반에 있었던 Y2K 정비 전체 비용 이 3천억에서 6천억 달러 사이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일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돈은 문제의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물리적인 것입니다. 새로운 양자내성 잠금 장치는 기존 것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더 많은 메모리, 더 많은 대역폭, 그리고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노트북이나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문제는 그 외의 모든 것들입니다. 집 외벽에 고정된 스마트 미터, 누군가의 가슴에 삽입된 심박 조율기, 한 번의 배터리로 15년 동안 작동해야 하는 파이프라인의 센서 등이 있습니다. 이 장치들은 오늘날의 작고 가벼운 잠금 장치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중 일부는 더 무거운 잠금 장치를 아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는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클라우드는 대부분의 변화를 거의 하룻밤 사이에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가장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경에서 작동하는 수십억 개의 작은 기기들은 비춰지게 됩니다. 많은 기기들이 인프라에 내장되어 있어서 분해하지 않으면 접근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전환기에 걸린 모든 시스템은 옛 잠금 장치와 새 잠금 장치 두 가지를 동시에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기기들은 아예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 작동할 것입니다. 교체하기에는 너무 비싸거나 중단하기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느리게 퍼져나가는 디지털 암흑 시대의 시작입니다. 세계 곳곳의 광범위한 지역이 모두가 고장난 거라는 잠금 장치에 의존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책임자들은 정말로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서방 정부와 기업들이 취약한 시스템을 하나씩 교체하는데 수년을 보내는 동안 그들의 경쟁자들은 전혀 다른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존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는 대신 처음부터 포스트 양자 시대에 맞게 설계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우주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방이 대부분 무시했던 것에 수년간 공을 들여왔습니다. 더 나은 코드가 아니라 바로 물리학 자체입니다. 이 접근법은 양자 키분배라고 불리며 이 방식은 전체 문제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암호화는 특정 수학적 퍼즐이 풀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단순한 가정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분히 강력한 컴퓨터라면 언제든지 그 방정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양자키 분배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수학 문제를 신뢰하는 대신 물리 법칙을 신뢰하는 것이죠. 암호화 키는 개별 빗 입자에 의해 전달되며 양자역학에 따르면 그 입자 중 하나를 측정하는 행위는 반드시 그것을 교란시킵니다. 누군가 키를 가로채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들은 증거를 남깁니다. 지문과도 같습니다. 도청은 스스로를 드러내게 됩니다. 2025년 3월 중국 과학자들은 진안 1호라는 위성을 이용해 베이징 근처의 한 기지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근처에
또 다른 기지 사이에 이러한 키 중 하나를 공유했습니다. 두 기지는 약 8,0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중국이 베이징과 상하이 사이에 보안 시설들을 연결하는 약 1,200마일 길이의 전용 양자 네트워크도 구축했습니다. 더 많은 위성들이 이미 계획되어 있어 이 시스템은 더욱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두가 단순히 물리학으로 전환하고 소프트웨어 수정을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쉽습니다. 업데이트를 푸시하면 수십억 대의 기기가 하룻밤 사이에 새로운 암호화 표준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양자키 분배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보안성은 물리적인 세계, 즉 특별히 설계된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는 광자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 하드웨어, 전용 광섬유 라인 또는 위성과의 직접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걸 직접 구축해야 합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소수의 국가들만이 물리법칙으로 가장 민감한 통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모두는 공개 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를 패치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며 잘 작동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은 이제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수십 년 전에 저질러진 단 하나의 실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반세기 동안 디지털 보안은 계산에 관한 단순한 사실에 의존해왔습니다. 어떤 계산은 하기는 쉽지만 되돌리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들은 사실상 영원히 잠겨있을 것이라는 믿음 위에 온라인 세계 전체를 구축했습니다. 그것이 항상 사실일 것이라고 믿은 것이 실수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결코 진정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었던 종류의 컴퓨터에게만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당신 책상 위에 있는 기계의 더 빠른 버전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런 특정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규칙들이 우리가 봉인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문을 곧장 통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 기술의 한계를 자연의 법칙으로 착각했습니다. 아무도 존재를 몰랐던 단층선 위에 도시를 짓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년 동안 땅은 완벽하게 단단하게 느껴졌지만 결국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새로운 잠금 장치는 도움이 될 겁니다.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지켜줄 수도 있죠.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신뢰는 결코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이 바뀔 때는 단순히 자물쇠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세워진 구조물 자체를 다시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밀번호, 모든 디지털 서명은 같은 질문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증명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어떻게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세계가 이미 형성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희생양은 하루에도 12번쯤 사용하는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가 당장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대체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입니다. 대거나 꽂는 키, 지문이나 얼굴, 휴대폰에 꽂거나 대는 하드웨어 키 등이 그것입니다. 이미 구글, 애플 등 주요 플랫폼에서 패스키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방식이 클라우드에서 벗어나 직접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세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격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이제 전국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해킹할 수 없는 일부러 단순하게 만든 구식 아날로그 백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정보 업무를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에스토니아는 이미 자국의 모든 국가 기록을 해외의 안전한 서버와 오프라인에 완전히 복사해두고 있는데 이를 데이터 대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다른 정부들도 이 아이디어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처음에는 변화가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로그인할 때 한 번 더 탭을 하거나 갑자기 관리해야 할 기기가 생기는 정도죠. 더 나은 보안을 위해 추가적인 절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무언가의 끝입니다. 우리가 자라온 인터넷은 암호화되었다는 것이 곧 비공개라는 아주 단순하고 관대한 가정 위에 세워졌고 어디에 있든 누구든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방적이고 국경이 없으며 즉시 연결되는 네트워크는 이제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더 경계가 심하고 더 파편화되어 있으며 물리적인 세계에 더 뿌리를 두게 됩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편리함을 포기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어느 날 감춰진 비밀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잊은 뒤에도 계속해서 유출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어떤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고 어떤 것들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희망의 가느다란 실마리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에 디지털 잠금 장치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디지털 신뢰를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프라이버시와 증명이 기본값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에 의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들입니다. 잠금 장치가 저절로 버틸 거라는 믿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세계는 항상 취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점들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규모로 악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가 경험한 최악의 인터넷 공격에서 그 답을 확인해보세요.